한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서울 한복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오늘 또다시 위헌 위법한 계엄이 일어났고 용감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타났죠. 겁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과거의 용기와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대 특검이 공포됐습니다. 각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꼭 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불법 권력의 심판을, 잊힌 이름의 정의를 돌려주는 것,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사람이 일으키고 지켜낸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이 지켜냅니다. 6월 10일 끝장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끝장 인사이트입니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으로는 가장 빠르게 이제 해외 방문에 나섭니다. 역대 사례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취임한 이후로 가장 빨리 열흘 만에 이제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캐나다로 출국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의 계엄령이 한국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아주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주가가 실질적인 한국 그 주식시장의 체력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의 분단 상황, 남북한 관계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남북한 관계보다도 이 윤석열 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큰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경제 잡지죠 포브스에서 한국의 그 계엄령에 대한 대가를 한국민들이 할부로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2,300만 구독자를 가진 독일의 유명 유튜브가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그래서 한국이 끝났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들인데 이렇게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그 G7 정상회의를 가는 이유는 이 한국이 이제 정상적인 민주질서로 돌아왔다. 민주질서를 회복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거에 해소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목표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좀 무리해서라도 빠르게 주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국제 무대에 등장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적인 절차에 통해서 이제 뽑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이 돌아왔다. 한국이 코리아 이즈 오버가 아니고 한국이 이제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에 정상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의 민주 질서가 회복됐다. 이거를 그 G7 무대에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미 현안이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협상 그렇죠. 문제가 제일 크죠. 그 지난 6일 날 한국 시각으로 지난 6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도 이 문제가 제일 그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나눠서 보면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 이거는 미뤄 짐작하건대 우리 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정확히는 이제 관세 협상 정도가 아니고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이거를 미국 주도로 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집어넣는데 일단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단락에 붙어 있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통화에서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하는데 관세 협상을 한미 간에 조속히 하는데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협상 합의의 첫 발은 우리 쪽 입장에 첫 발은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통하고 한 20분간의 상견례 차원의 통화였는데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물론 G7이라는 게 이제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그 한미 정상 간의 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시간도 확보하고 내용이 이제 알차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조에서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집어넣어야죠. 네.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걸 최대한 지켜나가야 되는 게 기본 협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최대한 우리 내용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호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주요 이슈 중에 그 주한미군의 이제 그 병력을 감축하는 문제라든지 방위비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분담금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에서 또 이거를 협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테고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트럼프를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담론 형태가 좀 왜곡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전제한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언론 보도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떠보기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지금 현재 기정사실인 것처럼 물론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는 막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마치 지금 전제된 걸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어떤 대응을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에 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그걸 얘기를 꺼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28,500명 이하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일 경우에 미국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가 이제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관철시켜내기가 쉽겠지만 이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보다도 지금은 이제 중국 견제의 목적이 더 크다. 네. 이런 쪽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점을 주한미군의 성격을 그 중국 견제를 더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전략적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먼저 막 호들갑 떨어서 미국에다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은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대응책은 다각도로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막 이걸 주한미군이 나간다, 철수한다, 일부를 뺀다라는 거를 전제해 놓고 그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건 협상의 대상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 야권이라든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좀 허도 웃음이 나오는데 네. 늦어졌다고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탄핵을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취임 직후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도 아니고 당선 직후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늦어진 겁니까? 그 기준으로 해도 3일이에요. 아, 이틀이죠, 이틀 정확히는. 이틀 네. 늦어진 겁니다. 근데 이틀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데 이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한국 시각으로 6일 저녁이고 미국 시각으로 하면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워싱턴 뭐 있는 동부 시각으로 하면은 5일 오전 9시예요. 네.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어요. 1시간 반, 막 2시간 통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미국의 관세 전쟁의 직접 대상이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의도를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예도 됐고 관세 유예도 90일 유예도 나왔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한국 시각으로 6일 저녁 이런 상황에 보면은 그 이전 상황을 보면 트럼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트럼프의 관세 전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 세계 관세 협상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씨에 비해서 한 이틀 늦어진 거는 그런 연유가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가지고 그러게요. 한 거는 이거는 호들갑도 너무 지나친 호들갑이다. 이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늦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새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통령실 강효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차관급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기재부 1차관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의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라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미 관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7월 8일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한처럼 느껴지는 시점인데 상호관세는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5%, 10%,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플러스 15해서 25%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협상에 대한 기본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를 막 뒤섞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할 때 원샷 딜을 얘기했기 때문에 패키지로 지금 한미 간의 현안들을 다 뒤섞어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무슨 방위비 문제라든가 또는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관세 문제 이런 걸 다 뒤섞어서 패키지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섞어서 협상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하고 협상할 때 그렇게 협상하면 폼은 나고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세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미 한국하고 미국은 오래전에 FTA를 맺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FTA가 마치 없는 나라인 것처럼 미국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FTA 통해서 거의 관세가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다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FTA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 사문화하는 거냐?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FTA를 재협상해가지고 다시 맺었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 네, 근데 이런 문제 사장 안 하고 이런 문제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관세 협상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FTA 문제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럼 한미 FTA 없는 거야? 그럼 한미 FTA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부터 따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문제는 관세 문제대로 따지고 방위비 문제는 방위비 문제대로 따져야 됩니다. 방위비 문제도 지난해 10월에 한미 간에 이미 5년치,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은 5년치를 협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한미 간에 방위비 협상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협상을 이미 이전에 비해서 8% 올려서 매년 1조 5천억 방위비를 한국이 내기로 이미 협상이 끝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그러면은 지난해 10월에 맺은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는 그럼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거야? 이런 거부터 따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7월 8일까지를 그 시한으로 잡아놨지만 협상은 그렇게 될 수가 우리로서는 이 7월 8일에 구애받지 않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미국이 정한 거고 그 시한은 전 세계에다가 90일 유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정한 거고 협상을 하면서는 이거는 이 유예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나오면은 작년 10월에 맺은 한미 방위비 협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우리가 8%나 인상해 주기로 했는데. 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강효정 대변인이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속보라서 전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산업부 1차관에 문신학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 선임연구원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련한 속보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잠시만요. 청와대 복귀를 위해서 청와대 관람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청와대 복구 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는데 259억 원, 용산 이전 예비비에 비해서는 69% 정도라고 합니다. 청와대로 결국 이제 옮기게 될 거니까 관련한 이제 복구 비용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에서 된 사안을 대변인이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차관급 인선도 합쳐져서 이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관련 인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근데 일부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려라고 표현하긴 하는 거는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를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 그걸 주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가 안보실 1차장, 2차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시점에서 늦었다. 그래서 우려가 나온다. 이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일단 잘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방 잊어먹어 버리는데 네,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 일주일 동안에 어느 자리가 인선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게 늦어지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일까요? 저희가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열흘도 안 안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늦어진다 내지는 왜 이렇게 이렇게 뭐 미뤄지고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차관급 인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미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은 다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들부터 먼저 임명할 거다. 그거 다 예상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섯 명을 발표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그 임명했지 않습니까? 여한구 본부장은 이전에도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중국 한중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들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고도화시킨다. 동시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도 아주 우호 협력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역대 한국 정부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대외 정책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 공격용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라는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 일종의 선거용 선동입니다. 그 정부 때 이른바 민주정부 때 한미 동맹이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미국에서는 항상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소리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공식적으로 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고 노무현 정부 기간에 한미 관계는 더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외교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미국 백악관에서 관계자 논평으로 중국의 무슨 개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오히려 국내 극우 세력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극우 세력이 중국에다가 비판하는 내용과 비슷한 식의 얘기들이에요. 그 표현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 외교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애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장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과잉 그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계엄 이후에 6개월 정도 외교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통화를 했고 또 10일에는 어제죠. 어제 이시바 총리,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25분 통화를 했고 오늘은 또 중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있는데 특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미일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제가 보기에는 억측입니다만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진핑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일 중 순서를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르게 보면 그렇게 맞췄을 수도 있고 그 정상들의 시간 일정 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를 안 하거나 만나질 않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과도한 호들갑이나 이 외교가 망쳐지기를 바라는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이나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외교 관련해서는 중심을 잡고 실용 외교가 또 중심이니까요. 그 실용 외교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 외교 안보의 기본축은 한미 동맹이고 그 가운데서 그 다른 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런 관계들을 우호 협력으로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역대 한국 정부의 기본 외교 노선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네, 그 정도를 걸으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끝장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진짜 뉴스 알맹이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껍데기는 가라. 박영식 시사 에디터, 신인규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이제 6명의 차관급 인사가 의결이 됐고요. 인사가 됐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장 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천을 받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국민 주권 정부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표님?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사설에서도 보면 뭐 아이디어도 좋고 제안도 훌륭한 제안이라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논조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댓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실 브리핑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이 추천하는 장 차관 후보자 공공기관장 인선을 한번 국민에게 맡겨보겠다라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서 검증하는 사례보다는 공개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영국에는 독립적인 공공임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캐나다나 프랑스 쪽을 가보면 실제 공개적인 모집 공고라고 해서 뭐 퍼블릭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검증을 하고 공채 시스템을 통한 공개 모집 절차는 일부 있는 걸로 확인이 저도 오늘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인사를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공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좀 생경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을 충실히 이제 정부에서 검증해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SNS 또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 그리고 이 퍼블릭 죄송한데 그 사이트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open.go.kr 이렇게 이제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예,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전문성 검증을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인사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정부의 인사 검증 관련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는 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제안이고 국민 다수가 내가 원하는 인사 장차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전에 저도 반응을 좀 봤는데 에디터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좀 줄을 이뤘었고 일부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행정부를 맡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첫 번째로 일단 보여준 아주 그 대규모의 변화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재를 등용시킬 때도 진영 가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유능함과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가지고 널리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실제로 구현이 된 걸로 보이고요. 한 특징은 3가지 정도 잡아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사를 농공행상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정무직에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 국민에게 추천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밀실이 좀 없어지면서 기득권이 깨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대전제가 필요한데 지도자의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클 사람들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아무나 유능한 사람 다 와라라는 뜻은 지도자의 자신감이 전제된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 검증의 책임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검증과 더 체계적인 촘촘한 검증을 통해서 인사의 실패를 줄여 나가야 이런 식의 국민추천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한 검증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자신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 뉴스 딱 접했을 때 느낌이 참 이재명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냥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늘 뭐 최근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사람들을 이제 기용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친소관계로 친하다고 누구 기용하고 하면 안 된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기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이제 이 얘기 듣자마자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유행처럼 지나가긴 했는데 당시 보면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는데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뭐 멜로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국민청원이 이제 대사에서 중간중간 나와요. 좀 웃긴 대사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는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한마디로 브랜드화가 돼서 드라마 소재로까지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 그 청원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고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민주당을 당원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당원이 원내대표 선출까지 하게끔 20%지만 그렇게 갔고 이제는 국민 주권 정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일관되다. 그리고 이재명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노무현 정권 때 정부의 별칭이 이제 참여정부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정부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추천제를 잘 운용을 해서 정착만 시킨다면은 국민들의 효능감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권자한테 빚진 게 없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은 국민들이 느낄 그 효능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네. 이메일 주소를 go.kr로 알려드렸는데 오픈 초이스 네. 골뱅이 코리아.kr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픈 초이스. 오픈 초이스 오픈 초이스. 골뱅이 코리아.kr인데 네. 사실은 이것보다 저는 대통령 SNS를 더 많이 두드리시지 아, 않을까. 기왕하는 김에 웹잡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추천 방법 세 가지가 지금 에디터님이 설명하신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SNS, 이메일 오픈 초이스 골뱅이 코리아.kr인데 대부분 대통령 SNS를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쪽을 통해서 두드리시진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제 우리 또 풍자와 해악의 민족, 또 재치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 참 그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 뭐 혹은 메이플 스토리에 되게 유명한 디렉터라고 부르는 김창섭 씨를 신창섭이라는 이름으로 추천 명단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오. 글도 올라와 있는데 고통스럽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과 이런 보도가 이제 뒤따르는 걸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장난이든 아니든 추천인을 올리는 어떤 개방형 추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명단을 모두 다 종합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밟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적임자를 검증하고 결정하는 몫은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분이 좀 등용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유를 추천합니다. 아, 이제 이런 정말요? 걸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때가 잘 맞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도 이런 인사 추천을 받는 DB화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었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 뭐 여러 가지 추천 받으면은 이제 인재 풀로 가지고서 관리했던데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 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사실 정당에서도 대변인을 외부에 개방하던 것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관심을 잘 못 받다가 제가 대변인이 됐을 때 한 4년 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국대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좀 바람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바람 불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제도도 2기까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유지 강화돼서 당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성을 담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다 할 거라고 알거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게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이번에 설계하셔가지고 저는 잘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한 번에 꺼낸 그치지 겁니다. 않고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근데 이게 기대되는 게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인재풀이 없어서 그 밥에 그 나물 이제 옆 사람 기용하고 이랬는데 인재풀 인력풀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시야도 넓어지고. 윤석열 때는 그 같이 카풀한 사람이 뭐 어떤 자리 가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술 친구가 어느 자리로 가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하시던 분을 좀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청와대 몇몇 인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력을 넣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세평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평을 이제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런 건데 그때도 좀 이게 어쨌든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히는 것도 또 하나 좋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 지상파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뉴스토마토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이제 흐름이 옮겨왔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뭐 어떤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뭐 덕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넓혀놓으면은 숨어있던 고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쪽지 투서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 써달라고 이제 로비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 그 추천제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를 추천받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아마 국민들이 추천해 주시는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한 번쯤 고려했던 인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사 추천을 받고 우리도 이 사람 생각했었는데라고 동시에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물론 말씀하셨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고 측근 인사를 방지하는 또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하고 싶었는데 와 세상에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동일한 인사를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특징 중에 또 하나가 SNS의 진심이십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브리핑 룸에 카메라 몇 대 더 설치하는 게 사실 국민들의 제안이었잖아요. 그 댓글들 하나하나 보시고 그 제안을 받아주신 건데 SNS 글 중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효능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국민 메시지조차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봐요.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그 메시지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소식 낭보였었죠. 이 토니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제 뮤지컬과 연극과 관련된 국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뭐 드라마로 따지면 에미상이 있고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토니상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많이 가깝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 수상 경력 자체가 미비하고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대목을 언급을 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어떤 흐름을 읽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의 K컬처도 사실은 강조를 하셨던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까지도 강조했다는 건 저는 흐름을 읽는 눈이 또 탁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심해요, 그만큼. 그리고 계속 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십니다. 또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보면 상당히 부지런한 정치인으로 그동안에 성남시장부터 쌓아왔던 그 소통의 역량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뭐 오늘부터 소통하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윤석열 시대와는 많이 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길 때 제1의 목표가 소통이었어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마치 용산에 가면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옮겼던 건데 우리가 결과는 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뭐 입틀막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유튜브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에 관심을 둔 지도자와 오로지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했던 그 지도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이 쇼통과는 다르다. 윤석열이 했던 거는 쇼고 하나의 쇼로 예산만 쓰고 다시 용산에서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 중복적인 예산 지출만을 초래한 이런 식의 폐해를 낳은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 있나 청와대에 있나 뭐 세종에 있나 이 소통에는 장벽이 없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어떤 소통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소통에 있어서는 좀 특화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100만 드는데. 유튜브는 쉽지 않습니다. 뭐 진짜 네. 100만까지도 이미 달성을 하신 그쵸, 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소통에 능하신 어떻게 분. 보세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여러 정권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봐 오셨지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계속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제 뭐 초반부터 너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지만 이게 처음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가장 높다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스스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네, 대통령이 이 소통을 끝까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SNS로 뻥 뚫린 상태에서 있으니까 좀 마음이 꽉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듯 하다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그 지도자가 자신이 쏟아내고 싶은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호흡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 같고 실제 본인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사실 아까 뭐 대조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죄송하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국민주권 정부에 투표하신 분들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뭔가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확연하게 어쨌든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특히 SNS의 운용 측면도 그렇고요. 윤석열 씨가 남겼던 SNS를 보면 그냥 통보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홍보하는 방식이고 통보하는 방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게 많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쨌든 점수를 많이 드려야 그리고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 결국에는 내각이나 참모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민심을 읽고 소통을 상식적으로 하면요. 뭐 비서실장 이하 얼마나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덜 알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더 공부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도 아마 이 대통령실 구성원들도 더 기민한 소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각에서도 소통에 능한 장관들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처에 그런 장관이 가면 그 부처의 헤드들이 바뀌니까 이 소통이 더 활성화되는 조직 문화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공직기강도 잡고 또 공직사회가 더 역동성 있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도자로서의 소통 능력 하나로만 이게 뭐 칭찬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좀 퍼지게 되면 상당한 순기능이 좀 있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십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국무회의 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오늘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뭐 잘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국무회의를 했을 때는 이제 국무위원들의 이제 기강을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 한 국무회의가 없어요. 원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 할 때는 그냥 할 말하고 본인 59분 얘기하고 질문 국무위원들한테 몇 개 던지고 얘기도 듣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빨리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밥 먹어가면서 하고 지금 뭐 서너 시간씩 국무회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도 다독여 주는 거겠죠. 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그런 말씀 이상으로 전 듣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어쨌든 이재명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내각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만 그런 위로라도 좀 하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뭐 당연히 리더십이고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되게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제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두가 다 멈춰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고요. 결국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인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 정부 사람들하고 동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근데 이번은 좀 독특하죠. 사실은 저 장면이 상당히 좀 기괴한 게 그 국무회의에서 친위 쿠데타가 논의가 됐고 사실 그 친위 쿠데타에서 1순위로 수거 대상으로 논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내각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저 국무회의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좀 하자라고 하면서 분위기도 좀 많이 부드럽게 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 국무회의 똑같은 국무위원이거든요. 불과 윤석열이 헤드로 있을 때 내지는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대행을 할 때는 그렇게 특검법에 대해서 다 거부하자고 의결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의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참 리더가 중요하구나. 누가 감독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월드컵 4강도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월드컵 예선 탈락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이 특검법에 대한 판단도 바꿀 수 있는 능력. 전 이게 리더의 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국무위원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자괴감을 느낀 게 아무리 공무원들은 영혼 없이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관 정도 됐으면 자기의 기본적인 뭐 철학 내지 뭐 노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전날까지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또 특검법 통과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전 우리나라 그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소위 말하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다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좀 슬프기도 했었어요. 네.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셨군요,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영혼 없는 관료, 기회주의 태도 네. 이런 게 그대로 이번 대목에도 드러난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정말 좀 뼈 아프게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 내각의 모습을 보면서요. 근데 뭐 이제 이분들한테 뭐 위로 아닌 위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의 그 내각 국무위원들과 정확하게 한 70일 정도, 76일 정도 아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 1기가 국무회의를 한 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가 됐고 네. 앞으로 국무총리 이후에 이제 장관들의 면면이 또 떠오르고 지금 또 일주일 동안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을 다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가시방석이고 좌불안석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이제 윤석열 픽 인사기 때문에 보통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술 먹는 걸 더 좋아했을 가능성도 높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저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일을 많이 줘서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일을 주면 나라도 좋고 저 사람들도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긴 일하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좀 자각하게 되면서 아주 합법적으로도 이 자리가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국힘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인선들을 두고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전과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목을 잡는 형국인데 내란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터님.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이런 발언,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5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번,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계신 의원님들 전과 몇 범인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제 막 탄생하는 정부에게 마치 뭐랄까 저주를 퍼붓는 듯한 폭언은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도의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될 인사들 혹은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실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인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지금 추측이 됐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미 물러나기로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만 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은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강훈식 관련한 이 전과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전과라고 보통 부르지 않는 내용들도 충분히 그렇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목들을 우리 언론 소비자들께서 유심히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 사퇴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정말 입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강수를 두시는 걸까요? 뭐 새 그냥 정부에? 이제 본인이 당에서는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당원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뭐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범죄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그런 전과라는 것은 당시에 독재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이 권력을 탄생시켜주고 민주당 정부를 선택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과를 공개하지 않고 선거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지금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뭐 본인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 위한 내란 수괴범으로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 중에서도 초특급 범죄를 이미 저지른 당이 돼버렸어요. 내란과 뭐 선도 안 긋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의 뭐 전과를 단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한 3분 안에 다 파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내지는 본인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제 직장이 신문사였거든요. 한 20 몇 년 전이네요. 그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신문사에 대해서 100%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뭐 초년생이었으니까 갔는데 회식 시간에 거기 어떤 선배가 여기서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감옥 안 저는 이게 두 번 놀라는 게 일단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은 우리 그 입사한 기자들 몇 명 빼고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신문사 구성원들이. 그래서 질문이 보통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안 갔다 온 사람에서 저 질문이 왜 저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신문사는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7,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감옥 가서 막 얻어맞고 정말 뭐 이렇게 참혹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만든 신문사였던 겁니다. 저는 이 권성동 씨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 지금 이제 대통령을 욕하는 그 모든 자유가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 아니었으면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과거 말 그대로 군사독재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는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당시에 독재에 편승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쟁취한 이 표현의 자유를 지금 가장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강훈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김민석, 강훈식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다 어쨌든 지역구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지역구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저는 권성동 씨는 입을 다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자중하세요. 아니 이제. 근데 표현도 너무 천박한 게 네. 모두 전과자라는 말도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토론을 했고 죄인 주권 정부라고 또 이 말장난을 또 아이고. 시도했어요. 근데 죄인 주권 정부라고 하면요 국민의힘은 내란 알코올 정부라고 제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란과 알코올 좋습니다. 외에는 뭐 전혀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내란 건의 정부라고 하든지 내란 알코올 정부 뭐 그 정부에 몸을 담았거나 그 정부를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온 사람들이 죄인 주권 정부라는 식의 한가한 이런 말장난 만들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좀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라임이라는 걸 만들 때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라임을 좀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랩 가사는 지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것을 어쨌든
전면에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주권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죄인 주권 정부라고 하니까 왠지 처음에는 국민이 죄인이라는 얘기인가? 어. 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국민이 죄인들을 선택해서 투표하고 선출했다는 얘기인가? 국민이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라임으로도 적절치 않다. 말장난을 궁리하다가 어쨌든 실패한 라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과거 행적들을 뭐 빌미 삼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죄인이란 낙인을 찍고 뭐 인사 검증 뭐 이런 측면의 도덕성 공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는 읽힙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정부가 탄생한 지 지금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죄인 주권 정부라는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과도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또 그가 임명하는 이런 정부 구성원과 관련돼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과연 지금 시기에 과연 적절한지 뭐 3년이 지난 게 아니고 4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총리로서 일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얼굴이 날로 푸석푸석해지는 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 주권 정부라고 표현했을 때 누가 더 그 뜻을 공감할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댓글에 고구마 까까님이 요거 권성동 망원집에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행태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악마화하고 정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구태 권력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늘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 관련한 임명 동의안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동의를 요청하는 안이 전달이 됐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그 현장의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첫날부터 황무지 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시작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새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과 새로운 여당 구성원들이 깊이 공유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하여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입니다.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 극복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국민에게 성실히 설명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과정이 순탄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벌써부터 국힘 측에서는 뭐 실형 선고받은 이력, 아까 전과 얘기도 나왔고 반미주의자 이런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고요. 다만 멀쩡하게 정권을 이양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당초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 인준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새 정부가 탄생했는데 발목 잡기를 야당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내각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 부담 때문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그 인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준에 찬성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인선이 됐을 때 그 지명에 대해서 동의해줬던 이유도 경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줘서 그 상징성을 부여해서 인준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상징성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경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은 일단 반성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이 국민의힘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가 일단 인준이 안 되면 이 장관 추천을 해야 되는 총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내각 구성이 안 돼요. 그럼 정부는 일을 못 합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사례 2022년 5월 사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2025년이죠. 3년 만에 새 정부가 출범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그때 멀쩡한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잖아요. 저는 끝끝내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서 뭐 어쨌든 인준에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좀 믿음이 있는 게 30년 넘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력이 있어서 매우 잘 대응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통 정치인 출신들이 국회 국무총리로 그 인준 요청이 갔을 때 통과 안 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치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늘상 검증을 받고 선거를 여러 번 치렀고, 즉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선 의원입니다. 뭐 실력이나 이런 건 아까 우리 박영시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개인에 관한 검증, 신상에 관한 검증도 이미 국민들이 4번이나 선택을 했던 분이 와서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국민의힘이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이미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준은 거의 뭐 100% 다 되는 거고,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 자격을 띠고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좀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총리라는 분은 내각을 조정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역할, 소위 말하는 이제 대정부 질문을 이제 주로 치르게 되는 건데, 저분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구사를 아주 정확하게 묻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덕수라든지 또 뭐 누굽니까? 그 전에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했을 때는 비교가 너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네. 뭐 물어보는 말도 일단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로소 좀 소통이 되는 그런 행정부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김민석 후보자는 최고위원 때도 메시지를 정말 잘 냈어요. 그렇죠. 정말 딱 뚜렷한 군더더기 메시지를. 없이 잘 내시는. 맞아요. 문장을 너무 깔끔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저거를 직접 쓰신 걸까, 누가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직접 하신다고 거의 저는 직접인가요? 들었어요. 예. 아, 저는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첫 메시지가 좋았어요. IMF 때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IMF 위기라는 단어까지 끌어올 줄은 몰랐는데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마디 IMF 위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위기 극복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걸 우리가 같이 좀 동참하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더라도 이 메시지를 첫 문장부터 전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뭐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한 40여 개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나라 성장률 1%도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말 내란 이후에 가능한 숫자죠. 0.9%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국내 기관들이 한국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고 올해 1% 성장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나라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쭉쭉 나가는 동안 여기서는 장기 집권하느라고 지금 내란을 꿈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6개월과 1년 안에 국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대로 딱 만들지 않으면 김민석 후보 말대로 정말 선진국 안에 들어가느냐, 아예 탈락하느냐가 정말 결정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좀 안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만 보태면 네네. 대한민국 대통령제하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권 연장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는 대통령이 매우 적은데, 뭐 구조적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바람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꼭 되시려면요, 지금 내각의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 이 두 분이 아마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징표가 이분들이 앞으로 더 큰 정치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성공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총리 그러면 무덤이에요. 그 정치인은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그 대통령을 때려야지만 본인의 공간이 생겼던 게 우리 단임제 속의 대통령제의 한계였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가장 큰 반증은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 뭐 총리만 5년 내내 하시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더 큰 정치로 나아가는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정부라는 반증일 것이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다는 뜻은 이분이 앞으로 더 잘 되면 그게 성공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좀 입증해주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줬으면 좋겠고 그 가장 큰 징표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향후의 정치적인 길이 더 열리는 그러니까 성공시켜서 더 큰 책임을 얻어가는 전 이런 식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그 시즌에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의 사설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동일한 사례로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란 정국 당시에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국정이 마비된다 사설들에서 온갖 비판을 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시도를 하려고 들었을 때 내란 가담자들의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VIP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국무총리 하나 못안치게 만들 야당의 목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사설을 쓸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매우 중체대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인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좀 분위기 좋게 좀 마무리되고 빠르게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이 댓글에 신인규 변호사님의 그 응원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여기서 저희 가족분이 좀 들어오시고 아마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이제 인사 추천하려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이 아마도 30대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를 또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디터님은 혹시 네. 어디에 추천할까요? 아,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떠드는 유튜버를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뉴스 토마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박영식 시사 에디터, 신인규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